사뿐히 이해하고 언젠가는 써먹는 과학 이야기 사이언서. 오늘 커넥티드 위즈덤 김병진 정책연구소장님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 코너가 그렇게 재밌어서 항상 방송 끝나기가 아쉽다고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얘기를 다 못하신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예, 그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올해 유망한 뭐 10대 미래기술 이런 거 했는데 희한하게 바이오만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요새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바이오 기술 빠졌다고 해서 이제 했는데 지난주에 빠졌던 게 뭐냐면 그 맞춤형 연기 교정 유전자 치료 말은 좀 어렵습니다. 연기 교정. 예, 배아 유전 점수화 기술. 그리고 유전자 보건 기술 이건 조금만 아시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가 이제 상업용 우주 정거장 이렇게 4개를 그때 시간이 없어서 못했었습니다. 어렵지만 재밌을 것 같은 그런 또 느낌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은 바이오 기술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셨는데 상업용 우주 정거장은 이 바이오와 상관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럼 오늘 이야기에서는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일단 그 상업용 우주정거장 뭐 이렇게 겉으로 보면 우주기술 이렇게 보이지만 상업용 우주정거장이 올라가서 하는 일을 보면 바이오 기술과 굉장히 연관성이 높습니다. 네. 일단은 상업용 우주정거장은 일단 지금 우주에 우주정거장이 있거든요. ISS라고 해서 미국이 주관하고 국제 그 공동으로 해서 하는데 일단 얘가 2031년 되면 물이 지구 바다에 빠집니다. 수명을 다했고요. 그래서 이제 나사는 옛날 같으면 나사가 직접 올릴 건데 그게 아니라 민간에다가 만들어서 올리면 우리가 비용을 줄게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 미국의 스타트업인 베스트 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올해 5월에 첫 번째 우주정거장을 발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발사를 하면 이 안에 그 여러 가지 연구실, 실험실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엑소 바이오스피어라는 룩셈부르크 회사가 거기에다가 자동화된 바이오 연구 시설을 넣습니다. 이게 왜 우주에서 바이오 연구를 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무중력 상태잖아요. 그다음에 온도도 굉장히 높기도 하고 굉장히 낮기도 하고 그래서 지구에서 구현할 수 없는 극한 환경에서 새로운 바이오종을 이제 뭐 개발한다든지 배양 기술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못하는 우주 바이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또 특이한 건 이 엑소 바이오스피어라는 회사에 우리나라 보령이라는 제약회사 거기가 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도 연구가 그 연관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일반 우리 지구에 있는 제약회사들이 우주에 관련된 이제 바이오 관련 기술들을 개발할 때 위탁하면 굳이 실험실을 안 꾸미고 이런 거 실험해 주세요 하면 거기에서 실험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또 새로운 신약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질 걸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소 좀 외람된 질문이긴 하지만 이런 그 엑소바이오스피어가 저는 룩셈부르크 회사라는 것에서 조금 놀랐거든요. 되게 작고 그죠? 이 우주 기술, 뭐 바이오 기술 쪽으로는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쪽을 잘 못 들어봤었거든요. 룩셈부르크가 우주 기술을 하는데 발사체 우리는 발사체 많이 그거 하잖아요. 발사체보다는 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탑재체 이런 쪽으로 해서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해서 세계 탑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걸 바탕으로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지죠. 그야말로 작지만 강한 나라네요. 네, 그 뉴스페이스라는 게 민간이 우주에서 활동하고 하는 것들을 하는 거니까 이 뉴스페이스의 뭐 이렇게 좀 선도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진짜 우주에서 인류의 난치병 치료제가 좀 많이 개발되면 좋겠습니다. 미래 기술 중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게 맞춤형 염기 교정 유전자 치료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예. 그래서 이게 사례를 말씀드리면 미국의 카일 먼둔 주니어라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얘가 선천적으로 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혈액 내에 있는 암모니아를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그런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암모니아를 제거를 못하면 몸속에 독성이 쌓이겠죠. 그래서 결국엔 이걸 해결하려면 새로운 건강한 간을 이식을 해야 되는데 애기한테 간을 이식하기도 쉽지 않고 간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미국에 있는 병원에서 이 아이 유전자를 분석해 봤더니 어디가 결함이 있더라. 그래서 그 결함된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교체시키는 요 시술을 한 거죠.
시술을 했더니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우리 예전에 노벨상 받았던 유전자 가해 기술, 크리스퍼 기술 요게 들어가 가지고 이제 이 아이를 그런 수술 없이 그다음 이식 없이 치료를 하게 된 거죠. 희귀질환. 그 약간 DNA, RNA 거기 염기 그렇죠. 그거 말씀하시는 예. 거군요. 예. 그러면 요 치료제로 다른 환자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일반 약하고 좀 다르게요. 예. 이거는 유전자 결함은 그 아이만의 결함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쓰지는 못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새로운 환자가 오면 그 환자에 대해서 새롭게 유전자 검사를 하고 결함 유전자를 찾아내서 해야 되죠. 그 염기 서열이 모든 사람이 각자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지문과 똑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정상 유전자, 비정상 유전자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죠. 오. 그래서 비정상을 정상 유전자로 대체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맞춤형 염기 교정 그렇죠. 유전자라고 하신 건데, 근데 비용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그 아까 칼 몰든 주니어 얘한테는 네. 한 100만 달러 정도 비용이 들어갔다고 어느 정도인 얘기해요. 건가요? 100만 달러면은 15억. 지금 환율로 한 15억 정도 되죠. 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향후에는 이제 익숙해지면 좀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싸 보이지만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치료제가 혈우병 치료제 그 햄제닉스라고 있는데 혈우병, 네. 350만 달러. 뭐 그러면은 한 500억, 50억 좀 예. 되죠. 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 유전자 치료제, 유전자 편집 치료제들은 대부분 200만 달러, 300만 달러 높고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 목숨보다 비싼 건 없죠. 예. 그치. 그리고 예. 아기가 태어났는데 네. 유전자 결함을 고칠 수 있다라는 희망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이제 계속해서 상용화가 되면은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익숙해지면 비용은 떨어질 겁니다. 한 14, 5억 정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다음 바이오 기술은 배아 유전 점수화인데 요것도 좀 어렵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아기가 그 위에 이제 배아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예. 그래서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면 배아가 만들어지는데 요 상태에서 그다음에 엄마 그 몸속에서 착상이 돼야 되잖아요. 네. 착상되기 전에 이 배아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또 유전자 나옵니다. 검사를 해가지고 얘가 나중에 무슨 병이 있을지 뭐 이런 것들 일단 지금 그 주요 질환이나 장애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도 검사는 합니다. 피검사로 하잖아요. 네,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갑니다. 뭐냐면 나중에 키가 얼마나 될 건지, 지능이 얼마나 될 건지 이것들을 검사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 배아가 우리가 시험관 시술을 하면 배아가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하잖아요. 여러 개, 네. 여러 개 중에 각각의 점수를 매긴 다음에 어느 애를 착상시킬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배아에 점수를 다 매겨서 이제 뭐 난임 치료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배아 좋은 배아를 딱 그렇게 해서 골라가지고 지금 이식할 수 있다. 현재는 착상이 잘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정한 질환이 없을 거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문제는 지능, 키, 외모, 금발이냐 흑발이냐 이것까지 다 가능하다라고 일단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내 배에서 나오는 배아인데 금발, 흑발 이런 건 다 정해진 거 아닌가요? 다를 수가 있나요? 그게 결국 확률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시험관 시술은 또 그게 있죠. 공여되는 정자가 다를 수도 있고요. 난자가 다를 수도 있죠. 근데 뭐 배아를 이렇게까지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결국에는 낙태에 대해서도 찬성반대 입장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너무나 충분히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비판 의견이 뭐냐면 우생학의 현대판이다. 옛날에 네. 나치즘 이런 거 하면은 순혈주의나 인종주의나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렇게 될 거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연 임신 안 하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연 임신을 안 하고 다 시험관 시술로 간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배아만 착상을 하겠다. 그러면은 자연 임신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쁜 효과로 지금 비판적인 의견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자연 임신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다. 그죠? 참 윤리적으로 문제도 있어 보이고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아직에는 드는데 맞아요. 아이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 저기 또 이걸 또 지지하는 사람들은 네. 그냥 확률이다. 음. 뭐 그래서 꼭 이거대로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요. 뭐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다른 데 쓰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가장 네. 간단하게 생각하자면은 사주를 믿느냐 안 믿느냐랑 똑같은 거예요. 예, 아이를. 예. 그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 태어난 운명대로 살아간다는 그러니까요. 얘기니까 그치야. 살면서 바뀌는 거죠. 아, 어렵네요. 네. 자, 이어서 유전자 복원 기술 알아보겠습니다. 요거는 용어 들어도 어떤 기술인지 알 것 같은데 이를테면 영화 쥐라기 공원처럼 공룡을 복원할 수 있는 뭐 그런 기술이 떠오르는데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비슷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라이 공원 너무 풀려져 가지고 호박 속에 있는 그 모기에 피해서 공룡이 완전히 복원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일단은 우리가 예전에 멸종됐던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지금 화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 있는 화석에서 유전자를 뽑아내는 거죠. DNA를 뽑아내고 난 다음에 그거를 현재의 비슷한 동물에다가 다시 주입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일부를 복원시키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 텍사스에 있는 콜로설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이제 미국 쪽에서 그 11만 년 정도의 그 멸종한 다이얼프라는 고대 그 늑대가 있는데요. 네. 고기의 그 화석에서 그 화석 중에서도 턱뼈 거기에서 DNA를 일부를 갖다가 뽑아내고 난 다음에 이걸 현재 있는 회색 늑대에다가 도입을 해가지고 일부를 복원했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뭐 옛날처럼 한 번에 이렇게 우리 영화에서처럼 한 번에 다 복원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지금 멸종되어 가고 있는 동물 또는 멸종된 동물들의 일부라도 되살려서 현재 비슷한 개체들하고 계속 종배양을 시키면서 그걸 복원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후 위기와 더불어 가지고 생물종이 굉장히 축소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화석이라고 하셔가지고 학교 때 이제 배웠던 뭐 암모나이트나 삼엽중 이 정도 생각했었거든요. 너무 멀리 간 얘기인가요, 이거는? 그렇죠. 아, 그거는 되게 근데 거기서도 가능은 안 돼요. 가능은 해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정보가 남아 있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유전자 정보라는 게 굉장히 이게 그 굉장히 단단한 애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현생에서도 DNA를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바이오 얘기했을 때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셨을 게 비만 치료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위고비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지금 전 세계적인 열풍이 불고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져 있는데 올해도 이런 열풍이 계속 되겠죠.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작년에 이제 그 우리 그 비만 치료제 한번 다뤘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WHO가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했는데 그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이 질병이라고 이제 완전히 규정을 한 겁니다. 비만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질병이고 병은 고쳐야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거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옛날에 얘기했던 다이어트 약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비만 치료제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에는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거의 열풍을 일으켰던 게 위고비. 네. 뭐 이게 결국 GLP-1 계열의 치료제였던 거죠. 이게 앞으로도 더 많이 지방될 거고 올해 그 작년 말에 이제 마운자로까지 나오면서 네. 예. 되고 올해는 요거 이제 주사제가 아니라 먹는 걸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더 그 전 세계적인 열풍은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 많은 다이어트 약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위고비가 이토록 큰 열풍을 몰고 온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이죠. 아. 그래서 그 과거의 비만 치료제 다이어트 약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식욕 그러니까 입맛 떨어지게 하는 것들 또는 이제 그 우리가 먹었던 음식물에서 지방을 흡수를 막아주는 네. 이런 것들이 화학적인 작용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의 효과가 10% 미만이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거식증을 일으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완전히 상용화해서 딱 그 치료제로 쓰기에는 굉장히 곤란했었는데 이 핵심 성분이 GLP-1이라는 물질이 네.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하다가 항비만 효과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 GLP-1도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이게 실제로 상용화된 거는 2014년이니까 벌써 그
11년, 12년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때 삭센다라는 이제 그 제품으로 나왔었는데요. 이때는 문제가 뭐냐면 매일 주사를 했습니다. 근데 매일 주사를 하고 매일 주사하면 힘들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량 수준이 8%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우리 위고비 만드는 노보 노디스크가 이걸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주사하는 위고비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효과가 15% 이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그 어떤 기작을 발휘하냐면 일단 안 먹어서 빼는 겁니다. 근데 안 먹으려 그러면은 먹기 싫어야 되죠. 네. 식욕 억제. 네. 그게 한 40%의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뱃속에 뭔가 먹으면 얘가 빨리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화가 천천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배부름이 오래 가죠. 그럼 덜 먹어도 되죠. 거기에다가 기초 대사량 증가까지 복합적으로 가기 때문에 덜 먹고 그죠? 그다음 포만감 넣으니까 네. 안 먹어도 되고 그다음에 그 대사량이 증가되니까 살이 빠지게 되는 거죠. 살이 찌는 전체적인 효과들이 그런 다 고르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근육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먹고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빠져서 약을 끊으면 요요가 들어옵니다. 비율로 보면 또 더 그래서, 이제 근육이 예. 빠지기 때문에 위고비를 먹거나 마온자를 먹으시면 꼭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너무 궁금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항상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코너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또 다음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커넥티드 위즈덤 김병진 정책연구소장의 사연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